내 몸 위해 먹은 음식 기생충이 다 뺏는다는 구호 아래 기생충 박멸협회에서는 기생충 예방 가두 계몽에 나섰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국가 재건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높은 기생충 감염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생충은 성충의 크기로 인해 대변과 구토물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해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기생충 감염이 많고 박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알려진 상징적인 사건은 1963년 10월 24일 보호자도 없이 전주 예수병원 문 앞에 벌어진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9살 여아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으로 해충을 토해내고 있는 여아에 대한 응급 개복술이 시행되었고, 당시 집도의였던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과 리치몬드 유니언 신학교 출신인 의료 선교사 폴 크레인 박사는 여아의 소장에서 무게가 총 4kg이고 무려 1063마리나 되는 해충 성충들을 수거하였고, 이를 1965년도에 저명한 외과학 잡지인 Annals of Surgery에 게재했습니다. 아울러 1963년도 12월 7일에 시작된 소독 파견 한국 광부들 중에 80% 이상이 해충에 감염돼 있었고 30% 이상이 십이장충 보유자로 판명되어 소독에서 크게 보도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기생충 감염 상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정부는 1966년도에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기생충 박멸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한국기생충 박멸협회는 1969년도부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집단 검진과 집단 투약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71년 정부가 제1차 전국민 장내 기생충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우리 국민 중 84.3%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가 51년 후인 2012년 제8차 조사에서는 2.6%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회충, 구충, 편충, 동양모양 선충 등과 같은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은 1992년 제5차 조사에서 이미 0.3%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현재의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국립보건원과 현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신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시군보건소와 같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학계로서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소속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전국민 기생충 감염률은 국민 대비 약 200%의 누적 감염률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급기야 이제 1966년에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제정을 하였고, 그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당시에는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건사회부가 현재의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서 1차에서 6차까지 수행을 하였고, 7차와 8차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입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역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서 수행하였습니다. 7차 조사의 결과가 3.7%, 이것을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약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90년대 말에 실시했던 6차 조사가 2.4%, 약 1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5년부터 그 통계에서 높다고 나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장내기생충 퇴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남쪽에 포함되어 있는 섬진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고위험군, 즉 50대 이상의 남자와 또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그리고 그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퇴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 제1차 장내 기생충 조사에서 파악된 우리 국민의 간흡충 감염률은 4.6%였습니다. 사실 1971년도에 실시한 조사보다 4년 전인 1967년 8월 3일에 보사부가 공인된 장내 기생충 감염률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발표 내용 중에서 간흡충 감염률은 무려 15%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2년 제8차 조사에서도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조충류, 요충 등 다른 기생충은 1% 이하였는데 반해 간흡충 감염률은 1.86%로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퇴양매개성 기생충들은 근절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 식품매개성 기생충의 대표격인 간흡충 감염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간흡충과 욕고가흡충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특히 강유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 아직도 민물고기 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모내기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한참 이제 바쁜 일이 끝나면 이분들이 경운기에다가 솥하고 뭐 화덕 같은 거, 그다음에 깻잎이랑 이제 그 밭에서 나는 뭐 풋고추 이런 게 날 때니까 6월 또 하지 지나면 감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운기에다 싣고 또 솥도 싣고 강변으로 철렵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렵 가서 뭘 하시는가 보면 그 전날 미리 쳐놓은 그물을 걷어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만한 큰 그 통에다가 그 시중에 나오는 초고추장 같은 거 막 들어 부어가지고 고기 잡은 걸 이제 남자분들이 배를 따가지고 손질하면은 그걸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그냥 그 초고추장에 비벼진 뭐랄까요 그 생고기를 민물고기를 그냥 이렇게 국대접으로 하나씩 다 떠드리고 그리고 또 남은 고기 가지고는 이제 회무침도 하시고 여름에 모내기 끝나고는 그렇게 철렵을 하시는데 이제 겨울 같은 데 또 농한기에는 어떤 놀이를 하시냐면 회관에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냥 장화 신고 털신 신고 그 나무로 된 저기 뭐죠 망치 또는 이제 새망치 같은 걸 들고 냇가에 바켓을 들고 가는 거예요. 경운기 끌고 고기 잡으러. 그러면 강변에 이렇게 얼음이 쫙 얼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돌을 망치로 빵 치면 물고기가 얼음 속에서 둥둥 이제 기절해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분에 얼음을 깨서 뜰채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얼음판에다 고기를 툭 던져놓으면 그게 이제 파닥파닥 하다가 영하의 날씨니까 얼듯 말듯 하면서 고기들이 막 쌓여요. 그러면 그걸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초고추장 넣어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시 그거를 그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이제 가지고 오셔서 어머니들은 이제 썰어서 뭐 회무침도 하고 또 어죽도 끓여서 드시고 아버님들은 다시 또 회고기로 술안주로 드시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해안 쪽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서식하는 어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낭유충이 뭐 한 몇백 개 수준. 그런데 이제 남해안 쪽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그런 요게 이제 거제에 있는 둔덕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섬진강, 화계 섬진강, 그 다음에 고래 쪽 이런 데서 잡히는 언어, 섬진강 수계 언어, 그 다음에 탐진강에는 장흥이라든가 강진 그런 데서 잡히는 탐진강의 언어, 이런 데서는 뭐 수천 개씩, 그러니까 1000개 이상씩의 어떤 비낭유충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간흡충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간흡충은 이제 수계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데 낙동강 상류 쪽에서 이제 서식하는 물고기에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송에 있는 용정천, 그 다음에 그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위천,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반변천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 특히 양식이 아닌 자연산 민물고기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충류기생충의 유충들이 근육 내에 기생하고 있어서 회로 먹은 사람의 체내에서 기생충 성충들이 자라게 됩니다.
민물고기와 해산 어류에는 같은 어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기생충들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광어, 우럭, 참돔, 민어, 숭어 등과 같은 해산 어류를 싱싱한 상태에서 회로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횟집에서 먹는 횟감은 양식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자연산은 드문 편입니다. 양식이 아닌 자연산 횟감은 사료가 아닌 자연 생태계에서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귀하고 비싸기는 하지만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더 큽니다. 우리가 먹는 해산 어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인수공통성 기생충은 고래해충의 유충입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살지만 포유류이기 때문에 포유류의 소장에서 기생하는 회충류 기생충이 고래의 소화기관에도 여러 종류가 기생합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가축 등의 소화기관에 기생하는 회충들은 숙주가 하나이지만 고래해충은 3가지의 숙주를 거칩니다. 고래의 위에서 기생하는 회충 암컷이 배출한 충난들은 물속에서 부화하여 새우와 같은 갑각류에 먹혀 제3기 유충으로 반류합니다. 이들은 다시 두 번째 숙주인 새우를 먹이로 삼는 해산 어류에 먹혀 복강 내에서 기생하고 있다가 정숙주인 고래가 이들을 잡아 먹을 때 고래 위로 들어가 성충으로 발육합니다. 이들 두 번째 숙주 중에는 우리가 즐겨 먹는 자연산 횟감용 어류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산 횟감을 손질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복강에 기생하고 있는 고래해충의 유충들이 횟감과 섞여 사람의 소화기계로 들어가 장 점막에 침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한 복통과 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물고기 회에 감염한 인체의 기생충 감염 양상은 매우 다릅니다. 민물고기의 복강이나 근육에는 고래해충의 유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고래의 배설물과 함께 바닷물로 배출되어 새우와 같은 갑각류에 기생하고 있는 유충들을 민물고기가 먹고 감염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대부분의 민물고기 근육에는 많은 종류의 흡충류 유충인 피낭 유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민물고기 근육에 들어가 있게 된 걸까요? 성충이 사람의 소화기계에 기생하는 장흡충 또는 간흡충류는 단생이 아닌 이생흡충류로서 하나 이상의 숙주를 거치는 다소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와 사람을 포함하여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동물들이 종숙주이고 이들 동물의 소화기계 내에서 흡충류의 성충이 기생합니다. 성충은 충난을 배출하며 충난들은 대변을 통해 체외로 빠져나갑니다. 사람의 장흡충이나 간흡충의 경우 충난은 물속에서 첫 번째 숙주인 물달팽이류인 다슬기, 우렁이, 새우렁이 같은 폐류에 감염하고 폐류 내에서 몇 단계의 발육 및 증식 과정을 거쳐 꼬리가 달린 유미유충이 되어 폐류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들 유미유충은 다시 근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 침입하여 두 번째 숙주에서의 삶이 진행됩니다. 물고기에 침입한 유충은 최종적으로 물고기의 지느러미, 비늘 및 근육 내에서 피낭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세 번째이자 종숙주인 물고기를 잡아먹는 조류, 포유류 등에 들어가 성충으로 반육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간숙주인 우렁이나 다슬기 등과 같은 물달팽이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속에 함유된 사람과 동물들의 분변을 먹는 분식성인 경우가 많아 종숙주의 대변 내 흡충류 충난들이 물속에서 물달팽이 체내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흡충류 기생충들은 이들 물달팽이류 내에서 두세 번의 발육 단계를 거쳐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장흡충이나 간흡충류의 두 번째 중간숙주는 다양한 민물고기들로서 종숙주가 먹이로 선호하는 민물고기로 들어가는 것이 종숙주에게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소와 같은 초식동물의 간에 기생하는 간질은 소가 민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으므로 폐류에서 나온 유충이 소가 개천이나 도랑에서 물을 마시다가 뜯어먹는 물풀에 붙어 피낭합니다. 사람이 간질에 감염되는 경로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나리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흡충류이기 때문에 충난 속의 유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종숙주에 도달하는 경우가 드물어 흡충류는 종숙주에 대한 숙주 특이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간흡충은 사람뿐만 아니라 민물고기를 주식으로 하지 않는 초식동물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포유류와 심지어는 조류에도 감염할 수 있습니다. 간흡충은 제2중간숙주인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잡아먹는 동물에 감염되기 쉬운 관계로 인해 사람과 가까이 사는 동물 중 길고양이가 간흡충의 감염률이 높습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대강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4개 4대강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간흡충 감염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총 228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 9.2%로서 길고양이가 간흡충의 아주 중요한 보유숙주인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수달이 주식이 90%가 민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이 수달이 굉장히 중요한 간흡충의 보유숙주일 걸로 생각을 하고 전국의 5대강 이 섬진강까지 합해서 총 334개 지점을 조사해서 215점 수달 배설물 215점을 수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215점 중에서 딱 2점 배설물 2개에서 간흡충난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0.9%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수달에서 간흡충 감염이 굉장히 낮다는 것. 그리고 길고양이가 주요 보유숙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간흡충은 성충이 간의 담관 내에 기생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간흡충이 아니고 담관흡충이죠. 간흡충의 성충은 크기가 종숙주의 종류에 따라 10 내지 25mm, 폭이 4 내지 6mm 크기이며 납작하고 긴 버들잎 모양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다 자란 성충들은 충란들의 색깔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황갈색을 띱니다. 일반적으로 종숙주 동물이 사람과 같이 큰 경우 간흡충 성충도 크고 햄스터와 같은 작은 동물인 경우 성충의 크기가 1cm 내외로 작습니다. 충체를 사멸시켜 고정과 염색 과정을 거쳐 만든 표본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살아있는 성충들은 몸을 매우 유연하게 수축과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주둥이 부분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흡반과 구흡반을 가지고 있어서 담도 점막에 부착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흡반은 입과 빨판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으나 복흡반은 빨판의 역할만을 합니다. 유해 2형 흡충과 같은 흡충류들은 생식공 주변이 돌출되어 흡반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생식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충의 내부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발달되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장기들은 생식기관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열 흡충류를 포함한 소수의 흡충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흡충은 자웅동체라는 점입니다. 즉 성충 한 마리 내에 암컷 생식기관과 수컷 생식기관이 함께 들어있으며 한 개체 내의 암수 생식기가 정충을 주고받거나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정충을 주고받아 충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암컷에 해당하는 장기로 눈에 띄는 것은 충체의 중앙부에 충란이 가득 찬 자궁입니다. 충란은 황갈색이어서 성숙한 간흡충의 자궁은 황갈색을 띤 긴 자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의 후반부에 난소와 난형성강이 유백색의 저정란과 함께 위치합니다. 난황소가 맹장의 외연부의 작은 소포 형태로 충체 중앙부 좌우측에 위치하고 난황관으로 난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체의 후반부에 사슴뿔 모양으로 심하게 분지된 두 개의 고환이 앞뒤로 위치합니다. 고환이 분지되어 있는 특이한 모양 때문에
간흡충의 속명, 즉 클로너키스는 클론, 분지된, 오르키스, 고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이넨시스는 중국이라는 의미로서 최초로 감염이 확인된 자가 중국인 목수였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흡충류의 소화기관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는 달리 구강에서 시작되는 소화기관은 맹관으로 끝나고 별도의 배설기관이 존재하여 불완전한 소화기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구흡반에 인두가 붙어 있고 짧은 식도가 이어져서 둘로 갈라진 맹장으로 이행하며 배설관이나 배설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충류는 전신에 분포하는 불꽃 세포들로 노폐물들이 모여서 충체 중앙 후반부에 있는 배설관으로 모인 후 후미 쪽의 배설강을 통해 배설강으로 배출됩니다. 불꽃 세포는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세포로서 그 안에는 신축성이 있는 편모의 다발이 있어서 그 운동으로 노폐물이 배설관 내로 유도되는데 편모 다발의 운동이 마치 불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불꽃 세포라고 불리웁니다. 간질의 충난에서 형성되는 선모유충엔 불꽃 세포가 충체 중앙부의 양쪽으로 2개가 존재합니다. 난황소는 충난의 난각을 만드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난자는 난황소에서 만든 난황을 난황관을 통해 제공받은 후 멜리스선에 도달하고 멜리스선 안쪽의 난 형성강을 통과하면서 난각 물질을 얻어 충난으로 완성됩니다. 요코가 억충은 소장의 용모에 기생하고 크기가 다 자라더라도 1mm 정도에 불과한 매우 작은 흡충입니다. 크기가 1cm 이상인 간흡충에 비해 1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크기입니다. 충체는 납작하고 약간 길쭉한 타원형으로서 복흡반은 구흡반보다 크고 충체의 오른편으로 치우쳐 존재합니다. 체후단부에는 둥글게 생긴 고환 한 쌍이 약간 비스듬하게 있고 앞쪽에는 난소가 중앙에 위치합니다. 난소 우하측에는 수정낭이 있으며 난소 앞쪽에는 저정낭이 위치합니다. 생식반이 따로 관찰되지 않으며 복흡반 전방으로 작은 생식공이 위치합니다. 소의 담도에 기생하는 간질 성충은 간흡충보다 훨씬 커서 2 내지 3cm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아서 제1중간숙주인 애기 물달팽이에서 나온 유미유충은 제2중간숙주로서 민물고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미나리와 같은 수초 표면에 부착하여 피낭유충으로 바뀝니다. 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주변에 물풀을 뜯어먹을 때 감염하게 됩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소에 들어가기 위해 어류에 들어가는 대신 물풀에 붙어서 피낭하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충체 전단은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구흡반과 복흡반이 전단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숙한 간흡충의 자궁 내부에는 무수하게 많은 충난들이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30 마이크로미터, 폭이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 성충의 복흡반 바로 위 자궁 말단부에 있는 생식공을 통해 성충으로부터 배출됩니다. 성충은 하루에 약 4,000개의 충난을 배출합니다. 충난은 황갈색으로서 뚜렷한 난개와 숄더 림이 관찰되며 난각 표면에 주름이 많습니다. 충난 내부의 배세포는 기다란 자궁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육이 진행되어 성충의 생식공으로부터 배출될 때 이미 다 자란 선모요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난 내부의 선모요충은 운동성이 거의 없으나 아주 드물게 선모요충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난의 한쪽 끝에는 난개, 어퍼클럼이 있어서 정숙주의 소화관 내에서 부화할 때 이 난개를 통해 선모요충이 충난을 빠져나옵니다. 피낭요충 상태로 사람에 감염한 후 이와 같이 충난을 배출하는 성충이 되기까지는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되고 충난이 제1, 2 중간숙주를 거쳐 종숙주에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성충에서 담관 내로 배출된 충난은 담즙과 함께 소장으로 나와 대변에 섞여서 외부로 배출됩니다. 인체에 감염하는 흡충류의 충난들은 주혈 흡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충난에 난개가 존재합니다. 요코가흡충의 충난은 간흡충난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코가흡충난은 크기가 평균 길이 29 마이크로미터에 폭이 15 마이크로미터이고 황갈색이며 간흡충과 마찬가지로 성충에서 배출될 때 이미 다 자란 선모유충인 미라시디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낭유충으로 감염된 후 충난을 배출하는 성충이 되기까지는 1 내지 2주 정도 소요되어 간흡충보다는 짧으며 소화기관 내에서의 수명도 약 3주로서 수십 년간 살 수 있는 간흡충 성충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간흡충난과 마찬가지로 충난 내부의 선모유충은 운동성이 거의 없으며 아주 가끔 소수의 충난에서 선모유충이 꿈틀거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간흡충난과 요코가흡충난은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형태적으로 달라서 광학현미경으로도 두 충난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간흡충난은 난각의 표면에 키틴질의 서양 참외 모양의 주름이 많고 난개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에 반해 요코가흡충난은 난각의 표면에 주름이 적어 매끈한 편이고 난개도 상대적으로 덜 뚜렷합니다. 간질의 충난은 내부에 선모유충이 발육되지 않은 배세포 상태로 성충으로부터 산란되어 소의 소화기관을 통해 분변과 함께 외계로 배출됩니다. 외계로 나온 간질 충난은 물속에서 25도 기준으로 2주 정도 되면 충난 내부에 선모유충이 발육합니다. 이 미라시디움은 충난 한쪽 끝에 있는 난개를 열고 부화하여 밖으로 탈출합니다. 선모유충의 온몸에는 선모가 달려 있어서 물속에서 활발하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유영하는 이유는 중간 숙주인 애기 물달팽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질의 선모유충은 주변에 있는 애기 물달팽이를 찾으면 피부를 뚫고 물달팽이 체내로 들어가 발육을 시작합니다. 간흡충난이나 요코가흡충난은 소의 간질충난과는 달리 성충의 자궁에서 배출될 때 충난 내부의 유충인 미라시디움, 선모유충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간질충난처럼 외계에서 미라시디움이 발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질의 경우처럼 물달팽이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고 대신 물속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 물달팽이, 특히 새우론과 같은 물달팽이에 먹혀서 장으로 들어가서 부화하는 점이 다릅니다. 즉 소의 간흡충인 간질의 미라시디움은 충난에서 부화하여 능동적으로 제1중간 숙주를 찾아 피부를 통해 침입하는 반면 간흡충난이나 요코가흡충난은 수동적으로 새우렁이나 다슬기에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흡충류는 중간숙주가 두 가지이며 첫 번째 중간숙주를 물달팽이와 같은 폐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간흡충은 물달팽이의 일종인 새우렁을 사용하고 요코가흡충은 다슬기를 제1중간숙주로 사용합니다. 소의 간흡충인 간질은 애기 물달팽이를 중간숙주로 사용합니다. 간흡충의 제1중간숙주인 새우렁입니다. 논이나 관계수로, 호수, 습지 또는 작은 하천, 수초군락이 형성된 곳에서 많이 서식합니다. 새우렁 서식처로 잘 알려진 곳은 국내의 경우 경북 군위군 위천입니다. 다 자란 성패의 크기는 각경이 7mm 안팎, 그리고 각고는 12mm 안팎입니다. 채색은 회백색 또는 황갈색입니다. 작고 단단한 원추형이며 나층은 4 내지 5층이고 폐각은 표면이 매끈하며 두껍고 굵은 나륵과 성장맥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일본, 중국 및 한국에 분포합니다. 새우렁은 연 1회 3월부터 4월까지 10 내지 20개 정도의 알집을 집중적으로 산란합니다. 요코가흡충의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는 새우렁에 비해 훨씬 커서 각 고가 25mm, 각 경이 8mm 정도입니다.
주로 남부지방인 경남 고성, 산청, 전남 구례, 전북 정읍 등의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물살이 센 강상류 혹은 계곡에 서식합니다. 각피는 황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자웅이체 난태생으로서 나층은 5 내지 6층이나 부식되어 3 내지 4층만 남습니다. 자웅이체지만 외형적으로 암수 구별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큰 개체가 암컷일 확률이 높습니다. 간질의 중간 숙주는 애기 물달팽이입니다. 크기는 각고 10mm, 각경 6mm 정도이며 폐각은 검은색입니다. 주로 논해 수로에서 서식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 애기 물달팽이는 간질뿐만 아니라 호르텐스 극구흡충, 거대 간질 등의 제1중간숙주 역할도 합니다. 제1중간숙주 안에 들어간 흡충류는 매우 흥미로운 발육 과정을 거칩니다. 선모유충은 무수히 많은 표피의 선모를 벗어버리고 기다란 주머니 모양의 스포로시스트로 발육합니다. 포자낭은 커지면서 내부에 많은 수의 레디아 유충이 무성생식법으로 증식합니다. 포자낭은 인두나 식도와 같은 장관 구조물이 없는 것이 레디아 유충과 다릅니다. 레디아 유충은 긴 자루 모양이라는 점에서 포자낭과 유사하게 생겼으나 인두와 식도 모양의 장관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점이 포자낭과 다릅니다. 또한 인두의 전단부가 개구되어 있는데 이를 산공이라고 합니다. 흡충류의 종류에 따라 레디아 유충 내의 배세포는 여러 개로 분열하여 낭레디아 또는 꼬리가 달린 유미유충 서케리아를 만듭니다. 제1중간숙주 안에서 흡충류의 충란 하나가 들어가서 2번 또는 그 이상의 증폭 과정을 거쳐 무수히 많은 유미유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흡충류들의 포자낭이나 레디아 유충은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슬기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배출구에서는 자신의 알이 아닌 기생충 유충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다슬기는 요코가와 흡충의 유미 유충을 배출하고 있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 다슬기에 비해 더 큽니다. 흡충류 유충에 감염된 폐류 숙주는 같은 조건에 감염되지 않는 폐류와 비교하였을 때 숙주 거대증으로 불리우는 현상으로 인해 크기가 더 크고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된 다슬기와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다슬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다슬기의 생식기관에서는 다슬기 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흡충류에 감염된 다슬기의 생식기관에는 다슬기의 알이 보이지 않고 흡충류 유충만 가득 차 있습니다. 레디아 유충과 유미 유충은 다슬기의 생식소, 즉 고네드에서 증식합니다. 다슬기의 알이 형성될 장소에서 다슬기 알의 생산을 중지시키고 대신 흡충류의 유충들이 대량 생산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흡충류가 물달팽이를 거세시킨다고 합니다. 자신의 알 대신 흡충류의 유충을 품고 있는 물달팽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감염되지 않는 동료들과 다를 바 없지만 내부 생식기관은 자신들의 새끼들 대신에 엄청난 숫자의 흡충 유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흡충류들은 다슬기들을 대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생 다슬기에는 요코가 흡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흡충류 유충이 기생합니다. 요코가 흡충의 레디아 유충을 광학현미용으로 관찰한 영상입니다. 레디아 유충은 실제로는 유백색에 가깝지만 광학현미경에서는 빛이 물체의 아래쪽에서 비추이기 때문에 굴절되어 흑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렁에서 나온 유미유충들을 해부현미용으로 관찰한 영상입니다. 이 새우렁은 경북 군위군 위천에서 채집한 곳으로서 잠자리가 제2중간숙주, 그리고 개구리가 종숙주인 록소제네스 리브럼에 중감염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미유충 사이에 간흡충 유미유충도 보입니다. 요코가 흡충의 유미유충입니다. 유미유충은 얇은 막에 둘러싸인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구흡반 측 후방에 한 쌍의 안점이 있어서 간흡충의 유미유충과 매우 비슷합니다. 유미유충은 흡충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닙니다. 어떤 유미유충은 꼬리가 갈라져 있고 어떤 유미유충은 꼬리가 매우 짧습니다. 유미유충은 새우렁이나 다슬기와 같은 물달팽이류들에서 탈출한 후 주변에 있는 제2중간숙주인 민물고기의 피부에 부착하여 내부로 침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중간숙주인 물달팽이류와 제2중간숙주인 민물고기가 함께 어우러져 서식하고 종숙주인 포유류나 조류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요코가 흡충의 제2중간숙주는 매우 다양하지만 인체 감염원이 되는 어류는 대표적으로 은어입니다. 섬진강 유역 중류나 상류 지역에 물이 맑은 하천 유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섬진강 물이 맑고 깨끗해서 거기에 사는 민물고기들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을 선대로부터 계속 드셔왔기 때문에 그리고 별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서 민물고기를 먹는 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민물고기를 드시는 게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그 상류 지역은 물이 더 깨끗하고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민물고기는 중류나 하류 지역 민물고기보다 기생충으로부터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즐겨 드시는 편입니다. 은어가 수박 향이 나서 회로 많이 즐겨 드시는 대표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산 은어는 민물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다슬기에서 부화돼서 나오는 요코가와 흡충, 유미유충에 감염되기 때문에 자연산 은어는 요코가와 흡충의 피낭유충에 많이 중감염되어 있습니다. 자연산이 아닌 양식 은어에서는 흡충류의 생활사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 흡충류 감염률이 낮습니다. 보다 위험한 것은 자연산 은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산을 좋아하지만 기생충 감염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산 민물고기들은 수많은 종류의 흡충류 유충에 감염돼 있어 날것으로 먹는 횟감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간흡충의 제2중간숙주는 붕어, 잉어, 향어, 모래무치, 피라미, 꺽지, 돌고기, 참붕어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피라미, 참몰개, 돌고기, 모래무지 등 1급수 맑은 물에 사는 토종 민물고기들에서 간흡충 피낭유충이 많이 발견되므로 1급수 맑은 물고기라서 깨끗하다고 하여 날것으로 먹으면 안됩니다. 유미유충은 물고기 피부에 부착하여 꼬리를 떼어냅니다. 꼬리는 제2중간숙주를 찾기 위해 물속에서 유영하는 데 필요하며 물고기 체내로 들어간 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근육 내에서 유미유충은 숙주의 방어 면역계를 포함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피낭을 하여 피낭유충, 메타세케리아가 됩니다. 은어의 지느러미에 착상하여 피낭을 시작한 요코가 흡충의 초기 피낭유충입니다. 구흡반 뒤로 한 쌍의 안점이 보이고 낭의 두께가 얇고 타원형입니다. 은어의 비늘에 형성된 요코가 흡충의 피낭유충들입니다. 흡충류의 유미유충들은 물고기의 피부를 뚫고 근육으로 들어가 피낭하기도 하지만 지느러미나 비늘에 피낭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피낭유충은 공 모양이 아니고 부착한 부위가 납작한 반구형 모양이 됩니다. 이 은어들은 섬진강 하류에서 잡은 자연산 은어로서 30마리의 은어를 조사했을 때 마리당 평균 12,000개의 요코가 흡충 피낭유충이 검출되었습니다. 간흡충 피낭유충은 크기가 160 곱하기 140 마이크로미터로 약간의 타원형을 띠고 있고 구흡반과 복흡반의 크기가 거의 같거나 복흡반이 약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맨눈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민물고기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피낭유충으로 가득합니다. 갈색의 색소과립이 존재하며 피낭한 상태로 보면 O형의 배설낭이 있습니다. 피낭유충들은 정숙주인 사람의 체내로 물고기 근육과 함께 섭취되면 위와 장의 소화효소에 의해 낭이 분해되어 장내로 유리됩니다. 탈낭한 유충을 옆에서 보면 현저하게 돌출된 복흡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위와 소장의 소화효소에 의해 낭이 녹아서 피낭유충이 유래된 것이 아니고 피낭유충을 인위적으로 압착하여 생긴 틈 사이로 유충이 탈출하고 있는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낭에서 유리된 간흡충의 피낭유충입니다. 구흡반과 복흡반이 보이고 배설낭 내에 배설과립이 들어있습니다. 요코가흡충에 비해 복흡반이 뚜렷하고 큰 편입니다. 낭에서 유리된 간흡충의 유충의 배설낭은 긴 자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가흡충의 피낭유충은 직경이 140 내지 160 마이크로미터로 거의 구형입니다. 간흡충의 피낭유충과 비슷하여 구흡반과 복흡반이 있고 배설낭 안에 배설과립이 존재하고 갈색의 색소가 관찰됩니다. 배설낭의 형태가 V자 또는 움츠렸을 때는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긴 자루 또는 원형 모양의 간흡충 피낭유충과 구별됩니다. 피낭유충이 낭에서 유리되어 나오면 배설낭의 특징적인 형태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메타고니무스 속의 피낭유충들은 종간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요코가흡충은 은어 근육에서, 미야타이 흡충은 피라미나 갈견이에서, 그리고 타카하시 흡충은 붕어나 잉어 근육에서 피낭합니다. 은어 근육 내에 있는 요코가흡충의 피낭유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내에 있는 피낭유충은 근육을 소화효소액으로 녹여 순수 분리했을 때보다 낭벽이 더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낭유충은 근육에서 순수 분리할 때 1% 펩신과 1% 염산으로 인공 소화액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낭벽이 일부 유실되어 얇아집니다. 물고기 근육 내의 피낭유충은 회를 먹는 등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을 때 사람에 감염합니다. 간흡충은 이제 원래 외우렁이나 또는 쇠우렁이라고 부르는 그 우렁이 종류, 그 우렁이가 제1중간 숙주고요. 그 우렁이에서 그 유미유충이라고 부르는 이제 꼬리가 달린 그 유충이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물고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물고기, 특히 그 민물고기를 사람이 이제 날로 먹었을 때 또는 회로 먹었을 때 사람의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감염되는 그런 종류는 이제 아니고요. 또한 우렁이나 이런 것들을 그 회를 묻혀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감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람은 그 민물 생선의 회나 또는 들이킨 어떤 그런 음식을 먹어서 감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빙어는 겨울철 별미로서 빙어 축제가 개최되는 등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빙어에 간흡충의 피낭유충이 감염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기와 장소에 따라 검출 여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빙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감염된 우렁이가 분포하는 그런 지역에 빙어가 살 때는 빙어도 감염될 수가 있지만, 이제 그 주변에 감염된 우렁이가 없는 그런 비교적 그 생태적으로 깨끗한 그런 수계에서 잡히는 빙어는 또 감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빙어의 경우에는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된 민물고기가 종숙주인 사람이나 동물의 날것으로 섭취되면 근육 내의 피낭유충이 소화액에 의해 유리되어 장으로 나옵니다. 요코가흡충의 경우 낭에서 유리된 유충은 소장육무에서 1-2주간에 걸쳐 발육하여 성충이 됩니다. 간흡충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간흡충은 간 내 담도에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드시면 피낭유충이
십이지장에서 탈락을 한 다음에 그 애벌레가 담즙을 따라서 담즙에 대한 친화성을 가지고 담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간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다 자란 간흡충과 요코가와 흡충의 성충입니다. 간흡충은 길이가 1cm 정도로 상당히 큰 반면 요코가와 흡충은 1mm 정도로 매우 작은 흡충입니다. 중국에서 호주로 이민 간 사람에서 조사를 토대로 간흡충은 사람의 담관 내에서 26년간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흡충의 성충이 기생하는 담관과 간 조직은 심한 병리학적 변화가 진행됩니다. 감염된 담관은 충체의 기계적인 자극, 충체에 의한 상피세포 탈락, 충체로부터의 분비 배설물에 의한 화학적, 면역학적 자극이 주요 병인입니다. 담관 상피세포는 과증식하면서 담관이 크게 확장됩니다. 확장된 담관의 주위에 호상구와 림프구, 호중구 등이 모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담관 주위 섬유화가 진행되어 늘어난 담관의 벽이 매우 두터워집니다. 감염 초기에는 담관이염이 발생하는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발열과 복통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이 지속하면서 만성으로 중감염되면 담관의 병변이 형성되면서 담관 폐색에 의한 둔통, 소화장애, 묽은 변 등이 생깁니다. 중감염이 장기간 지속하면 합병증으로 담석이 형성되고 세균성 담관염, 농양, 담관 주위 섬유화에 의한 간경화, 담관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흡충은 요코가 흡충에 비해 수십 년간 담도 내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담관 상피세포를 자극하여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담도암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기생충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저에게 왔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니까 저에게 그걸 읽어달라고 해서 보니까 아버님이 간흡충에 감염이 되었으니 몇 월 며칠까지 보건소로 약을 타러 오라는 안내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르신이 글을 모르니까 저에게 가져와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버님이 평소에 물고기를 많이 드신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담관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이전에 폐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장날마다 그 회고기를 많이 먹으면 병이 빨리 낫는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어서 아버님에게 그 밥상에다가 회고기를 놔주기 위해서 장날이면은 첫 차를 타고 나가서 그 물고기를 사다가 아버님 밥상에 썰어서 얹어드린 게 20년을 넘게 해오셨대요. 그분 결국은 그 검사 결과지 가지고 오고 나서 2년인가 3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병을 나으라고 해줬는데 이런 병에 걸렸으니 내가 병을 더 키운 사람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버님이 담관하게 걸리신 거고 또 간흡충 양성자였고 EPG 값도 굉장히 높았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오래 지났어도 기억이 계속 남아있죠. 담관암 발생과 관련하여 WHO 산하 국제암연구위원회인 IARC에서는 2009년도에 간흡충을 생물학적 발암물질 제1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IARC에서 바이오 카시노젠을 재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로놀키스가 주요 주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 성과물을 모아서 한번 재논의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제가 크로놀키스 시넨시스의 연구를 하는 전문가로 참여했고요. 그때 이제 신혜림 박사가 이제 암역학자인데요. 그때 이제 WHO 근무하다가 IARC에 잠시 파견 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혜림 박사하고 같이 참여해서 40여 명의 그렇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씩 재분류 대상하는 바이올로지컬 머티리얼을 하나씩 에비던스를 검토하는 회의를
리옹에서 5일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간흡충이 발암물질로 에비던스가 충분하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이제 그 에비던스를 제시한 것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논문이 신혜림 교수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저유행 지역과 고유행 지역의 이제 기생충학적인 자료와 암 등록 자료를 통계로 한 이제 담관암 발생 그거를 비교해서 에비던스로 제시했던 논문이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춘천, 충주, 함안 이렇게 세 지역의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비유행지고요. 충주는 10% 수준의 유행지역이고요. 함안은 30%가 넘는 유행지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 간흡충 유병률과 담관암 빈도를 발생 빈도를 비교했는데 결국은 비유행지에 비하면은 오주비가 간흡충 유행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증가했는데 비유행지에 비하면 함안 같은 높은 유행지에서는 오주비가 14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요코가흡충이 기생하는 소장은 간흡충에 의한 담도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장의 병리학적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12장 하부 또는 공장의 점막에 침입한 탈락요충은 성장하면서 물리적 자극과 대사산물, 분비물 등의 화학적인 자극으로 육모와 선화를 자극하며 결국 카타르성 장염의 소견이 나타납니다. 임상 증상은 감염 충체 수에 따라 다르나 1000마리 이상 감염 시 뚜렷한 임상 증세를 나타냅니다. 설사와 복통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힘이 없고 쉬이 피로하며 입맛 소실 등이 나타납니다. 소의 간흡충인 간질 성충도 인수 공통성으로서 소와 사람의 담관과 간 조직에 심한 변형을 유발합니다. 유약충이 간 실지를 통과하면서 장내 세균으로 오염시켜서 간 농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충체가 담도를 막아서 담즙 울체를 야기하면 간염, 발열, 간종대, 상복부 통증과 압통, 폐쇄성 항달, 빈혈, 복부 팽만, 소화불량, 피로감 등이 나타납니다. 중감염이 생길 경우 간과 담낭 전체가 섬유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흡충의 치료제로서 프라시퀀텔이 사용됩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25mg의 용량으로 하루에 3회 경구 투여합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소화기 장애와 졸음증, 어지러움,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라시퀀텔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이 구입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구충제들은 간흡충증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은 사람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한 구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프라시퀀텔을 복용해야 합니다. 간흡충 감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흡충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체기생 장흡충 및 간흡충류 감염은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흡충은 전 세계적으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요리하여서 먹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합니다. 도시 지역과 같이 오수관이 깔려 있어서 오수가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져서 정화 후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반해 시골 지역은 오수관이 없는 개인 하수 처리 지역에 해당하여 오수 처리 방식이 다르지만 두 처리 시설 모두 감염된 환자의 대변에 섞인 흡충란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또한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야생동물 사이에서 간흡충 감염환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수 처리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자연계에서 간흡충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물고기를 전혀 생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흡충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조금 설명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감염 환자, 분명히 감염된 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민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드셨나요? 물어보면 민물고기 나 별로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떤 감염 경로로 감염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제 몇 가지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물고기를 회로 해서 먹지는 않는데, 그걸 예를 들면 이제 도마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썰지 않겠습니까? 썰고 거기다가 이제 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어떤 그 김치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제 옮겼을 때 그 도마에 묻어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일부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민물 생선을 회를 먹어서만 걸리는 건 아니고 주방 용기라든가 또는 이런 다른 반찬이 되는 야채, 채소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흡충류, 특히 간흡충이 사람에서 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지만 역설적으로 흡충류를 인체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기생충을 이용하는 것에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돼지 편충난입니다. 돼지 편충은 돼지의 맹장 등과 같은 대장의 점막 조직에 머리를 파묻고 기생하는데, 사람에 감염하면 성충으로 거의 자라지 못하고 유충 단계에서 숙주의 방어 면역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숙주 내에서는 방어 면역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크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사람의 경우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크론병이 있는 사람에서 유충이 형성된 돼지 편충난을 인공적으로 감염시켜 치료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흡충류도 잠재적으로 알러지성 비염이나 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기생충을 다양한 난치성 면역계 질환에서 치료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흡충류, 그리고 흡충류 중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생각되는 장흡충류를 타겟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던 것이 요코가와 흡충인데, 저희 팀이 했던 것은 알레르기 비염 동물 모델에서 요코가와 흡충의 추출물을 경부 림프절에 주입을 함으로써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완화되고, 그리고 조직에서의 호상구 침행도 감소되고,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류마티스 랩과 교수님과 협업을 통해서 강직성 척추염의 환자 샘플과 그리고 SKG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간흡충 추출 단백을 주입을 하게 되면 관절염 증상도 호전되고 조직학적으로 사이토카인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장 문제가 되는 만성적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골 형성 부분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